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욕 떨지 마시고. 네, 지금 시작하는 건가요? 네네네. 저희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우연치 않게 요번에 바그 인벤션을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린레이를 했는데 네네. 이게 생각외로 너무 열심히들 하시고 또 지도해 주신 선생님도 생각이 나고 해서 그냥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 가지 좀 질문을 좀 해보고자 이렇게 모셨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떨지 마시고 너무 떨려요. 저도 떨렸어요. 내향형이라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는 안 네. 익숙한데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은 질문지를 질문할 걸 몇 개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 보시고 또 생각나시는 대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네네. 것 같아갖고 네, 질문을 적어봤는데 네네.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알겠습니다. 아까 무슨 종이 보니까 대본이 너무 거창해서 같아요. 그냥 AI의 네. 도움을 받았어요. 그대로는 말씀 못 드리고 네네. 아무렇게나 그냥 네.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네, 일단 뭐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저는 이제 여기 아마 바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뭐 프로젝트 한다 해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어떨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구가 어떤 사람인지, 음악이 어떤 성향인지 좀 약간 인트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근데 분들이 방어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항상 재미있게 레슨하고 있고 오히려 제가 배우는 것도 많은데 근데 일단 바흐를 그냥 간단하게 너무 생애가 복잡하니까 그냥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네. 바흐가 이제 태어난 다시 아시겠지만 아이센하크라는 데서 이제 출신이고 워낙 그 뼈대 있는 음악가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흐 기반 자체가 되게 뼈대 있게 음악을 계속 클래식을 해왔던 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바흐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아르슈트에서 이제 오르간 연주자로 시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작곡도 하고 이제 교회 음악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종교 음악을 기초로 했다는 거를 또 알고 계시면 조금 좋을 것 같고 물론 막 복잡하게 무슨 시기 이런 게 다 있었고 예전에 무슨 음악사 시험 볼 땐 다 외웠었는데 저도 지금은 너무 자세히까지는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제 종교 음악에 또 그때 가장 많이 썼던 곡이 이제 칸타타잖아요. 근데 기합 반주로 통해서 성악 노래를 겹붙인 그래서 그런 칸타타의 그런 음악의 특징이 또 피아노 건반 음악에서 나타나는 것도 분명히 있고 그런 의미에서 또 종교 칸타타랑 또 많이 없지만 세속 칸타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유명한 다들 아시는 비슈베트 카피슈스 이런 커피 칸타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세속 칸타타가 있지만 그래도 뭔가 기본적으로 칸타타 종교 음악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고 그게 이제 단순히 피아노를 하더라도 전반적인 바흐의 음악적인 특성이 이런 식으로 기초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복잡한 건 너무 어려우니까. 네. 아니 저희 학원에는 사실은 그 원장님은 되게 막 그 바구 막 듣기 싫어하시지만 그렇죠. 너무 바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맞아요. 저도 사실은 바구를 듣는 것만 좋아했지 치는 거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아니면 또 다른 분께서 너무 바구를 너무 열심히 치시니까 그 선율이 너무 많이 와닿아서 맞아요. 나도 한번 트라이 해봐야 되겠다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인벤션을 했는데 다음에는 그 삼성 부인 심포니아를 좀 해보려고 네, 좋죠. 감히 이렇게 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도대체 인벤션하고 심포니아하고 차이가 뭔지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그쵸 이제 바흐 가장 대표적인 건반 악기의 작품이죠. 인벤션 심포니아가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바흐가 워낙 후대 양성과 본인의 이제 자식들 음악 교육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습곡 같은 느낌으로 이제 15개씩 세트로 해서 그러니까 성부가 2개인 인벤션과 성부 3개인 심포니아 이렇게 해서 2개, 3개 성부를 15곡씩 30곡을 이제 만들었고 그 곡으로 이제 그 곡이 그냥 단순히 연습곡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클래식에서 사용했던 뭐 춤곡 장르라는 거 예를 들어 뭐 지그나 미뉴엣 이런 것들도 좀 담겨져 있고 아니면 멜로디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칸타타 같은 느낌으로 선율이 쫙 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단순히 손가락을 연습하고 성부를 연습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면서 그때 당시에 클래식의 기초로 하고 있는 음악 뭐 장르, 박자 이런 모든 토대를 다 연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곡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사실 저도 바흐를 좋아하게 된 지는 오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노래인데요? 맞지. 어? 이제 보통 전공생들이 더 바흐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진짜 이제 친구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아, 오, 맞아. 절레절레하던데. 네, 막 울면서 치거든요. 아, 그래서 오히려 되게 신기한 광경이고 제가 개원을 가면 그 예종예고 애들도 다들 바흐가 재밌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매번 받거든요. 근데 제가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재미없어 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튼 그때 그걸 너무 즐거워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바흐가 좋죠. 저도 이제는 좋은데 아, 나이가 들었네요. 그 같아요. 심포니하고 이제 인벤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알려주셨고, 네, 저는 사실은 이게 바흐를 거의 입문한 게 그 비킹 크루 올라프스 아, 그 네. 사람 음악을 듣고 뿅 가가지고 계속 이렇게 서치하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뭐 다른 곡들도 되게 이제 인상 깊게 와서 이제 자주 이제 이해는 하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이제 그 가이드를 받을 때 항상 어떤 작곡가의 그 모범적인 어떤 연주가의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귀를 훈련해야지 그렇죠. 잘 칠 수 있다. 그냥 막무가내 이것저것 막 들어가지고 하면 엉망진창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좀 추천해 주실 바흐 연주자. 아, 저요. 교과서적인 아까 말씀하신 조이께서 말씀하신 그런 비키볼 같은 사람이 요즘 되게 핫한 바로 그런 라모도 치시고 바흐의 가장 뭔가 트렌디함의 정점에 서 있는 연주자잖아요. 저도 그래서 많이 들어봤는데 너무 일단 훌륭하시고 그런 뭔가 바흐를 가장 그래도 세련되게 좀 전달할 수 있는 뭔가 지금의 유일한 피아니스트라고 또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바흐는 뭔가 딱딱하거나 재미없다는 것들을 뭔가 깨는 느낌이고 보면 그 도이치그라모폰에서 찍는 막 비디오도 보면 그냥 연주 영상이 아니라 막 아름다운 배경에 되게 가수들 뮤직비디오처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도도 너무 대단하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그냥 일반적으로 전공생이건 취미생이건 바흐를 조금 더 쉽게 다가가게 해주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존경스러운 피아니스트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래도 좋은 연주자를 들어야 되는 거는 아주 맞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물론 우리가 천재적으로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사람도 조성리 같은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전공생이라고 해도 뭐 서울대, 연세대, 한예종을 가더라도 그게 한 번에 되는 애들은 많이 없거든요. 다 하나하나씩 모방을 해보고 좋은 연주자의 뭔가 프레이징을 따라해보고 하면서 감을 찾는 거거든요. 그게 뭔가 막 바로 깨우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뭔가 가장 도움이 되는 바흐 연주자는 안드레 슈크 연주자분인 것 같고 근데 그분도 레코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젊었을 때 했던 것들이 더 또 뭔가 물론 나이 들어서 치신 것도 너무 아름다운데 젊었을 때가 조금 더 아카데믹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물론 글렌 골드 같은 분들도 있지만 따라하기가 좀 어려워요. 듣기에 너무 훌륭하고 정말 대단한 바흐 스페셜리스트지만 이게 뭔가 따라한다고 했을 때 따라하기 오히려 부작용이 큰 작곡가라서 그래도 뭔가 쉬프가 제가 전공생 애들도 항상 쉬프 음원을 유튜브 같은 걸 보내주거든요. 그런 걸 따라 해보라고. 그래서 쉬프 연주자가 그래도 제일 좋은 것 같고. 그 제가 알기로는 안젤라 휴이트라고 그 네네네. 사람도 굉장히 바흐의 모범적인 연주자라고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그 사람 너무 어떤가? 셰프님하고 뭐가 없으신가요? 그분도 훌륭하긴 한데, 그분이 너무 대단하신 피아니스트고 일단. 근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나 바흐라는 거를 처음에 배울 때 그 바로크와 바흐에 관련된 클래식한 그 기초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피아니스트들은 이제 본인은 그걸 너무 잘 깨우치셨고, 그걸 이제 본인의 음악성을 또 잘 너무 훌륭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보통 음원을 추천해줬을 때는 이제 많은 전공생, 뭐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그 세련되거나 표현되는 것만 배우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초 지식이나 갖고 있는 리듬은 안 따라가거든요. 근데 쉿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친 건 그런 해석의 여지가 아주 많은데 젊었을 때 하신 레코딩은 정말 거의 교과서의 표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배우기에는 따라하기에는 슈프 연주자가 그래도 저는 뭔가 너무 원인 것 같고 근데 또 다른 바로 훌륭한 연주자들 물론 너무 많죠. 근데 뭔가 딱 이걸 듣고 배워라 하고 하기에는 부작용이 조금 있어요. 그 연주자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뭔가 자꾸 우리는 세련된 것만 자꾸 멋있는 것만 따라하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것들이 있는 연주자는 좀 쉬프 연주자를 이해한 후에 하는 게 좀 저는 좋다 생각해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그럼 이제 그런 휴이트 같은 경우나 뭐 여러 가지 피아니스트들의 음원이 얼마나 훌륭한지 더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쉬프 음악을 이해 못하면 그 뭔가 다른 걸 따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뭔가 멋있고 겉멋이 자꾸 들어요. 꼴보기가 싫어요. 그런 심술할 때. 조심해야겠네. 조심해야겠네. 그리고 저 사실은 개인적으로 선생님 바그 에피소드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아까 너무 듣기 싫고 네네. 이제 치기도 싫고 맞아요. 꼴보기 싫다 그랬는데 네. 지금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나요? 독일 갔다 오시면서 무슨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 걔가 저도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는 전공을 아예 안, 저는 중2 때부터 했거든요. 이렇게 저는 바흐를 배울 때 뭔가 이렇게 만약에 전통적으로 어릴 때부터 6, 7살부터 피아노 영재교육을 받는 그런 루트를 타면 차근차근 바흐를 배우면서 조금 익힐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처음에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몰아서 막 그걸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먹듯이 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그게 처음에 얼마나 재미있고 훌륭한지는 모르고 그냥 시킨 대로 그냥 뭐 시프 피아니스트 음악 그냥 따라하고 그냥 입시 그걸로 뭐 통과하고 이런 그냥 하나의 과제처럼만 했었는데 이제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그때도 교수님이 한국 분이 아니었어요. 러시아 계통의 오스트리아에서 교육을 계속 받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예전에 그냥 입시로 바흐를 대하는 거와 좀 다른 관점을 레슨을 받았는데요. 감사하게도 물론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때 그러면서 이제 바흐 파르티타라는 걸 전 처음 알았어요. 부끄럽게. 그러니까 원래 바흐 파르티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이제 그런 걸 알고 골든베르크도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그 1시간 분량을 다 들은 것도 대학교 가서 보는데 너무 부끄럽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듣다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바흐는 뭔가 이렇게 너무 수학적이고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엄격한 게 많고 막 나를 괴롭히는 걸로 생각을 하다가 이게 진짜 그냥 특색이 다른 거지. 바로크 음악이지 그게 어쨌든 아름다운 음악 중에 하나인 거를 조금 대학교 때 조금씩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또 독일로 유학을 가려면 베토벤을 좀 준비를 잘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조금 바흐라는 음악에 대해서 그때 이해를 조금 시작을 하고 그때 어떤 곡이 있는지 사실 대학교 가서 제대로 알았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평균열 하기를 바빴고 이게 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주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바흐 할 때 논레가타하고 페달 네네. 안 쓰는 거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사실은 여기 쓰는 분들은 페달도 안 쓰시고 그냥 레가토로 이렇게 하시고 멋있게 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왜 굳이 페달을 안 쓰고 논레가토를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그냥 무조건 뭐 논레가토를 해야 한다거나 뭐 페달 그걸 무조건 틀렸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법칙처럼 무조건 논레가토 하세요라는 의도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바흐를 이해하는 과정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시대의 악기가 어땠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한국 시크도 클라르트라고 하고 뭐 이탈리아어로는 챔버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기의 특색이 지금은 이제 건반을 누르면 공명이 되고 줄이 진동을 하지만 그때는 이렇게 현을 숨도 좀 뜯고 소리가 아예 사라지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악은 레가토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에 좀 원래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이제 뭔가 알려드리고 이게 아카데믹하게 관점을 봤을 때 롤레가토가 그래도 그때 당시에 악기와 시대를 조금 배울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조를 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그런 롤레가토에 대한 이해나 바로 그 챔발로 이런 이해도가 높아지면 그 후에는 뭐 레가토 쓰거나 페달 조금 밟는 건 당연히 다 허용이 되죠. 무조건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냥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레가토로 치거나 아니면 페달을 막 밟는 거는 아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알고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더 롤레가토를 저는 전공생들한테도 더 조금 시키긴 하는데 그게 뭔가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아니고요. 다만 그냥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쇼팽처럼 치지 않으려면 이런 예전의 느낌을 좀 살려야 된다는 취지고 그런 의미에서 롤레가토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 또 중요한 게 페달만큼 듣기 싫은 게 끝나면서 루바트로 끝나는 바우가 제일 싫거든요. 그런 것들 열심히 해야겠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알고서 끝에를 조금 이렇게 예쁘게 하는 거는 좋은데 갑자기 막 쇼팽이나 슈만 끝나듯이 하다가 이렇게 뭔가 예쁘게 끝나는 게 뭔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처음엔 제어를 하는 거고 이제 그 이해도를 좀 높인다면 나중에 자유도가 좀 생기겠죠.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제일 가장 사랑하는 바구곡이 뭘까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바우 근데 너무 많은데 그날 기분에 따라도 너무 다르고 오. 그러니까 뭔가 하나로 꼽기는 좀 어렵지만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바우 파리타 1번을 대학교 북도 들었을 때 조금 뭔가 되게 신세계처럼 느껴진 게 있었거든요. 평균율 중에서도 높게 되게 좋았고 그래서 파르티타 1번을 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바우 연습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곡을 파르티타 듣고 이제 대학교 가서 교수님께 저 파르티 이번 시기고 파르티타 하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까였거든요. 너 같은 잔챙이는 일단 평균율 48개 치고 해야지 네가 무슨 너는 파르티타 레벨이 아니야. 이걸 아예 건들면 안 돼. 건들고 너 같은 애가 왜 파르티타를 왜 치냐. 그래서 그 학기 때 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곡을 너무 연주하고 싶었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파르티타 1번은 감회가 조금 남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는 곡은 되게 많아요. 그런 뭐 조곡들도 다 좋고 찾아보면 인베이션도 예쁜 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뭔가 딱 하나로 정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막 골든베르크 같은 것들도 오히려 저는 아리아 말고 다른 것들이 그냥 더 좋은 편이에요. 다들 아리아를 물론 아리아도 너무 아름다운데 그런 뭔가 규칙성이나 이런 것들이 뒤에 바리에이션에서 막 되게 멋있는 것들이 많고 이게 그런 오히려 남들이 조금 모르는 부분을 들었을 때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곡들 말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이제 질문을 하자면 바구니를 배우면 이 음악적으로 저희한테 무슨 도움이 있을까요? 이게 제일 지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해야 된다 계속 얘기하고 그렇죠. 뭐 베토벤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특별히 바구를 배우면 음악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물론 제가 뮤라벨에서는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바흐를 무조건 해야 한다거나. 근데 바흐와 같이 포함되는 게 베토벤인데 그 바흐 베토벤을 친다는 거는 클래식 피아노를 친다는 가장 기초적인 근육이나 음악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바흐는 이제 뭐 인벤션부터 시작하게 되잖아요. 성부들이 있잖아요. 두 개가. 근데 예를 들어서 바흐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후가랑 대위법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후가는 이제 그 모티브들과 이런 노래로 같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성부를 노래를 많이 하고 대위법은 그 모티브를 변형시키면서 곡을 수학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클래식 곡은 다 바흐를 약간 선망하면서 그분들도 썼기 때문에 아무리 아름다운 쇼팽, 뭐 브람스, 라흐마니노프여도 그런 대위법이나 후가 같은 기질이 다 숨어 있어요. 그런 평균율 같은 것들이 다 있고 그래서 그런 아주 기초적인 요소를 가장 간단하게 조금 습득할 수 있는 곡이 바흐 인벤션 심포니아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또 손가락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그런 성분을 노래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강약 조절을 하고 프리징 마무리할 때 이렇게 작아진다는 표현은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프리징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노래들이 나오고 그런 거를 가장 간단하게 조금 연습할 수 있죠. 처음부터 쇼팽 콘체르토 배울 수는 없잖아요. 물론 너무 좋은 곡인데 그 안에 아름다운 그런 화성학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근데 그걸 모르고 치는 것과 뭔가 바흐랑 베토벤 했을 때 이게 모티브는 어떻고 이게 성분은 어떻고 뭐 내성은 진영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조성은 뭐가 어떻게 몇 도로 바뀌고 종결은 뭐 어떤 종지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바흐를 통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배우고 나면 그게 다른 곡을 할 때도 그게 여기서는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응용이 좀 되잖아요. 그런 어떤 음악의 얼개가 이제 보인다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히 또 평균율 또 바흐가 아주 중요하게 쓴 48개 곡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평균율도 원래는 그때 시대에 또 안드레아스 그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평균율이라는 걸 처음 기초하면서 만들고 이제 그걸 통해서 바흐가 뭔가 우리가 보통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뭔가 성경으로 치면 구약 성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뭔가 그런 강력한 조성과
그런 성부의 틀을 만들어 놓은 아주 대단한 위대한 작곡가이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제 다른 작곡가 치는 게 전공생으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취미생분들은 다른 얘기고 이제 독일 유학 때도 바흐를 못 치면 아무리 리스트 쇼팽 잘 쳐도 절대 합격시키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바흐를 잘 치면 쇼팽을 잘 칠 수 있는데 쇼팽 잘 치는 사람은 바흐를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수학 배울 때 1-1은 2부터 배우잖아요. 시작하자마자 2차로 수하지 않대. 그러니까 그런 거랑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저희가 뭣도 모르고 네. 막 이렇게 피아노도 하고 뭐 이제 뭐 바이올린, 첼로도 다 동호회도 해보고 오르간도 해보고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고 저는 피아노를 잘 치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 가지 있지만 다른 악기를 이해하는 것들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피아노가 건반 악기고 우리는 건반을 누르잖아요. 근데 물론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 피아노 작곡가 뭐 바흐가 아니더라도 모차르트, 베토벤 뭐 여러 가지 하이든부터 시작해서 그분들 기본적으로 오케스트라 교향곡을 다 쓰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어떤 악기가 어떤 성부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연구하면서 쓰는 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건반 악기 연습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고 항상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모차르트를 레슨을 만약에 받아요. 그럼 항상 그 레슨 선생님께서 항상 과제를 내주신 게 모차르트의 모든 교향곡을 다 듣고 다음 시간에 오라고 했거든요. 쓴 거에 대한 페이백이 아니라 피드백 쓰고 교향곡이 어떻고 이 악기가 어떻고 그래서 그걸 이제 제출하면서 레슨을 가면 레슨 시작이 그냥 손으로 뚱땅뚱땅이 아니고 그럼 여기서는 어떤 악기가 떠올라? 너가 지휘자면 이 왼손은 뭐 같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서 단순히 음을 뚱땅뚱땅 누르는 거에 대한 의미를 넘어서서 그냥 피아노 연주자가 아니라 정말 지휘자로 생각을 해서 뭔가 총음악 감독을 하듯이 그 음의 모든 것들을 다른 악기로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청각 같은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악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피아노를 잘 칠 수 있어요. 피아노만 치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악기를 경험하는 거는 너무나 아주 좋고 오히려 더 피아노 실력이 또 같이 향상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되게 쫄면서 했거든요. 이게 뭣도 모르고 완전히 성공하게 사람 잡는다고 난리를 친 거 아니죠?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들 그때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 주셨고 네. 너무 즐겁게 하셨고 이제 다음번에도 이제 이런 심포니아가 이제 삼성부니까 악기가 좀 더 추가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 더 끌어들이고 재미있는 판을 한번 발휘해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이렇게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